아마도 이번 상승 흐름에 있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중심에 서지 않을까. 저는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 눌려있던 것만 완화된다라고 해도 갈 수 있는 지수대가 3,600선, 3,600선 후반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설 만한 어떤 그래도 뭔가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이죠.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달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 Don't 네. worry be happy. 네. 이게 무슨 제목만 봐서는 아주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지신 건가요? 일단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분들 만나는 과정에서 걱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올라간 데 있어서 걱정이 없었던 경우는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시장을 오히려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걱정들이 기우였다. 아니면은 이 걱정들이 현실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둘씩 뜯어보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눌려있는 것 뿐이지 걱정들과 불안감들 때문에 이게 시장이 뭐 갑자기 무너지는 흐름이나 아니면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시장이 좀 많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발간한 자료 제목은 컨빅션 바이 콜. 컨빅션 바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냈는데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뭐 시장이 지난주 후반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흔들린 변수가 펀더멘탈이냐, 기업 실적 때문이냐, 경기 때문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좀 제목을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컨빅션 바이 콜이라는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코스피가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3,250을 지키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제까지 그 뷰는 전혀 바뀌지 않으셨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죠. 왜냐면은 제가 4월, 5월 달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자동차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올라간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거의. 지수는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도 네. 그 개별 종목들이 수출 대형 우량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네,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반도체, 자동차 좋다 그러면서 왜 못 올라가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과 수출과 뭐 전반적인 펀더멘털 환경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삼성전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하반기 실적이 진짜로 좋아질까? 라는 이 또한 마찬가지죠. 걱정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 환율 변수가 지금 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초 이후에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습니다. 1분기 때는 1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차익 매물과 그리고 금리 상승 때문에 그 원달러 환율 레벨이 높아져 있었고, 또 안정을 찾을 만하니까 이제 FMC에서 불안감들을 조성해줬고, 또 안정을 찾을 만하니까 공매도 때문에 또 한번 레벨이 올라갔고, 또 안정을 찾을 만하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레벨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급이 특히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펀더멘탈 이익 전망이나 수출이나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림들, 우상향하는 그림들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변수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이런 좋아지는 그림들을 눌러왔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게 된다면 아마도 이번 상승 흐름에 있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매달 같은 기대를 하는데 계속 실망을 시켜가지고 이 반도체와 그러니까요. 자동차가. 근데 뭐 솔직히 제가 만약에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 실적을 본다면 2분기 연간 반도체 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금액만 놓고 본다면은 사상 최고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10배 초반밖에 안 되고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레벨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누르고 있는 힘들이 점차 약해지면서 올라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텐데, 이 누르고 있는 힘들이 언제쯤 확 풀릴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본다면 환율 변수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변수들은 아마 7월 말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3분기 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주는지가 좀 그동안 이렇게 굉장히 무게감을 눌려왔던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을지를 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지금은 실적이 아니라 수급이다. 네. 이 종목에 수급이 확 몰려야 이게 가는 건데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의 힘 가지고는 어렵고 이제 네, 외국인이 맞습니다. 사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유출을 걱정해야 되지 달러가 유입될 만한 요인은 지금 없는 상황이니 네. 실적이 좋아지는 거와는 별개로 주가는 그렇게 못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견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켜보셔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50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기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들은 원화가 더 약해지기보다는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도 최악의 상황이지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 내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들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출주,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달러 환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여전히 뭐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처럼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그냥 내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두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웨이브가 있을 때마다 방역이 강화되고, 방역이 강화된 뒤에는 다시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런 사이클을 보여왔다는 점들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50원대가 가장 올해 안에 들어서 가장 고점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미국 경기 워낙 좋습니다. 그런데 전망치 흐름들을 보면은 가속도가 붙었던 구간들은 조금 이제 멈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유럽 쪽 경기 흐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들.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몇만 명씩 나오는 영국 GDP 성장률 전망이 미국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지금 영국은 봉쇄 조치를 19일 날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달러도 좀 더 약해질 수 있는 흐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지금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설 만한 어떤, 그래도 뭔가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그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겠죠. 이게 좀 가라앉는다? 네. 원달러율을 1130원대에서 50원대로 다이렉트로 올려버린 변수가 지난주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변수가 진정이 되고 이제 1000명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확실하게 원달러율도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미국 물가지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가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더 확인된다면 저는 뭐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나 지금 정점에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물가 서프라이즈를 보시고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더 긴축적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연준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죠.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고 일시적이다. 또 하나는 완전 고용으로 가야 된다. 근데 완전 고용까지는 멀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6월 FMC 점도표가 아마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는 2023년 두 번 금리 인상, 2022년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들 또한 달러나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인가요? 그 파월 의장이 네. 그 하원인가요? 상원에서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할 네. 예정이죠. 청문회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있죠. 네. 거기에서 뭐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뉘앙스의 연속성에 해당하는 말을 한다면 그냥 시장은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더 매파적인 뭔가 바뀐 스탠스가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6월 FMC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을 계속 곱씹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횡설수설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점도표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이라는 인정을 하면서도 조금은 톤다운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제가 가장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던 거는 점도표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 자신들이 이렇게 찍어놓은 점도표인데 그걸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 고용까지 아주 멀다. 아직 멀리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만간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고 진정될 것이다. 이 말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합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뇌피셜로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을 유추해 보면은 6월 FMC 회의가 여러분들이 보는 점도표에 있어서 가장 매파적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 없다라고 했다가 6월 달에는 2번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망치를 맹신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물가도 진정이 되고 경기 회복 속도도 좀 둔화되게 된다. 둔화라기보다는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이 점도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에 있어서도 실업률 여러 가지 보긴 할 텐데 그러니까 총 고용자 수가 직전 고점으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 700만 명 정도의 괴리가 남아있거든요. 한 80만 명씩 매달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9개월 정도는, 8-9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든지 정상화하는 스텝들이 더 빨라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지금 현재 6월 FMC 이후에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들을 시장이 반영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이보다는 더 매파적이지 않구나라는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더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시장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네. 미국채 금리가 1.3, 1.1을 깨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걸 보고 네. 이거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이렇게 맞습니다. 자꾸 떨어지지? 하락을 걱정에다가 네. 1.4로 어제 올라가니까 이건 또 그렇죠. 이거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시장의 심리, 투자자의 심리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건 그만큼 이게 고점이다라는 어떤 인식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든 좀 부정적인 게 나오면 튀겠다, 네. 탈출하겠다 이런 자세들이 돼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게 걱정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조정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변수들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떨어져도 나쁘고 오르도 나쁘고 경기는 모멘텀이 둔화되기 때문에 나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시장에는 부정적이다라는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뜯어보면은 어제 금리가 튀어오른 것은 물가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어제 물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증시는 올랐고요. 장중에 계속.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물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금리가 튀어오르고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미국 증시가 꺾였냐면은 30년 국채 입찰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응찰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좀 올라왔던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레벨, 금리 저점 레벨은 다소 가격적인 부담은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가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정 부분 금리 반등 시도는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이 싸지게 된다면 또 응찰률이나 수급들은 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채권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완만한 하향 안정세 정도로만 보여준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이 6%고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6.6이고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보는 미국 GDP 성장률은 7%인데 금리가 1.3, 1.4? 너무 좋은 환경 아닐까요? 그렇게 비교해 보신다면 채권금리에 따른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부러지거나 급락을 하거나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시장이 꺾일 만한 이유가 없고, 네. 한국 시장도 꺾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최근 세미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은 실적이든 경기든 방향성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모멘텀이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모멘텀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가 생각하는 건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안 둔화된다는 거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들이 왜 둔화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조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마이너스였던 것들로 인해서 2분기 때 모멘텀이 엄청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가 50%고 산업 생산이 30%고 이런 정도로 올라왔어요.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YY 증가율을 기록해줬는데, 기조효과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둔화되는 그림이라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모멘텀이 둔화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2분기 때는 대폭등을 했어야죠. 모멘텀이 그렇게 예민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따져본 것은 2010년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완전 침체로 갔다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이제 2010년에 들어와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흐름들을 봤더니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경기 모멘텀, YY 증가율 흐름들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둔화됐거든요. 증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정확히 역상관계거든요.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는 왜 움직였을까? 왜 증시는 상승했을까라는 것들을 따져보니까 전월 대비 증가율이 좋았어요. 전체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말까지 전체 42개월이 있었는데요. 42개월 중 31개월 동안 전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경기는 계속 우상향을 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 YY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전월 대비 변화율이 계속적으로 플러스만 보여준다면 경기 방향성이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고, 단순하게 본다 하더라도 증가율 자체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을 바꿔놓을 만큼의 변수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방향성 자체의 흐름들에 조금 믿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방향성 흐름들이 꺾이게 된다면 저도 언제든지 좀 경고의 시그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한, 네. 조금씩이라도 네. 계속 좋아지는 한 주가는 빠질 이유는 없다.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밌는 것은 미국 이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률을 보면은 아직까지 높이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GDP 성장률 6.6%, 7%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 고점에서 한참 못 미치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2017년 고점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 모멘텀을 감안해서 봤을 때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률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들은 아직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 고점 수준과 비슷하고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2017년 고점 수준하고 좀 비슷한데 GDP 성장률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6%, 그때는 3.8%. 그리고 지금은 2017년에는 이익이 늘어난 거의 75%가 반도체 하나에만 매달렸다면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운송, 뭐 인터넷, 뭐 이런 업종들이 다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시장 흐름들은 훨씬 더 또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방향성에 대한 좀 흐름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본다면 이경민 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좋게 말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나오셨을 때 올해 그 수정된 주가 전망치를 얼마로 보셨었죠? 3,630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3,630.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4월, 5월 달에 나왔을 때는 그 당시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라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12개월 뒤까지 예상되는 EPS 주당 순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15.1배를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더 편해졌습니다. 왜냐면은 12개월 선행 EPS가 그 당시엔 240이었던 게 지금 288까지 올라왔어요. 실적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레벨 자체가 바뀌었고 이렇게 본다면 288에다가 12.8배, 9배 올해 평균 밸류에이션만 간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정상화되는 수준만 간다 하더라도 3,645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수가 뭐 과도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눌려있던 것만 완화된다라고 해도 갈 수 있는 지수대가 3,600선 후반 정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